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아주 막연하게 그냥 하는 거야. 그게 왜 찾아야 되는지, 어떤 색종이인지, 누가 거기서 잃어버렸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찾아대요. 찾는 연기를 잘하는 것이 목표가 돼. 네. 자, 14장은 내적 창조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분위기에 대한 게 나옵니다. 내적 창조 분위기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분위기가 잡혔다 안 잡혔다. 그러니까 뭐 이제 딱 이제 들어갈 때 마이크 앞에서 녹음을 딱 할 때 그 느낌 모든 분위기들이 다 잡혀 있다. 분위기라는 것이 사실은 내적인 어떤 요소들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충족이 되었을 때 나오는 창조 분위기를 뜻합니다. 자, 그것을 내적 창조 상태라고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네,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1단락 들어갑니다. 배우의 내적 원동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선들이 많은데 그걸 하나로 딱 모았다. 그럼 그 선들이 대체 어디로 향할까?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는 어떻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까? 자신의 피아니스트 안에도 그런 원동력에 따라 움직이는 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어디로 표현하고 싶을까? 근데 당연히 자기 피아노로 표현을 하려고 하겠죠. 화가도 마찬가지죠. 화가는 화폭과 붓 그리고 물감이 있는 곳으로 그 표현하고 싶어서 그 선들이 향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배우는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창조 도구들로 향하게 됩니다. 피아니스트는 피아노가 도구인 거고 화가는 화폭이나 붓, 물감이 도구인 거고 배우는 정신적, 신체적 창조 도구들이 또 있겠죠. 그쪽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배우의 지성, 의지, 감정,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적 원동력이 세 가지 지성, 의지,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이 지성, 의지, 감정이 하나로 뭉쳐서 모든 내적 요소들을 다 동원해내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배우의 지성과 의지, 감정은 희곡이라고 하는 허구로부터 생활을 이끌어내고 그 생활을 보다 사실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그 목표에 보다 공고한 기반을 구축해준다. 네, 당연한 얘기고요. 배우가 자신의 역할 및 그 역할에 내재된 진실성을 느끼고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데 이 모든 게 도움이 된다. 네,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러니까 14장이 여러분들이 보면 다 당연한 얘기야. 뭐 어려운 거 별로 없어. 그냥 이렇게 번역만 어려워. 다시 말해서 내적 원동력이라는 이 3주체는 그들이 지배하는 각 요소의 뭐 질감, 색상, 명암,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취하면서 각 요소들의 정신적인 내용을 흡수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 세 주체는 에너지, 힘, 의지, 정서 및 사상을 부여하고 역할에 이런 살아있는 입자들을 요소들에 접목시킨다. 이런 접목을 통해서 소위 역할에 있어서의 배우의 요소들이 서서히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소들은 우리가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배웠던 내적 원동력 세 가지를 배우기 전에 배웠던 모든 것들이 이제 요소들, 그 나머지 뭐 단위 목표, 뭐 주의 집중 이런 것들이 다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소들이 이 내적 원동력에 접목을 시켜서 요소들이 서서히 자라나게 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물었대요. 그 요소들은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선생님께서는 희곡의 플롯이 손짓하는 어떤 먼 지점을 향한다. 이 요소들은 등장인물의 내적 갈망과 야심 그리고 내적인 행동에 떠밀려서 어떤 창조적인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 이 요소들은 주의를 집중하는 대상이 이끌려서 다른 인물들과 접촉하고 이 요소들은 희곡이 지닌 예술적 진실성에 의해서 사로잡힌다. 이 모든 것들이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주목해라. 자, 역할 중에 배우의 요소들이 함께 가는 거리가 길수록 그들이 나아가야 하는 선 또한 통일성을 띠게 된다. 이렇게 요소들이 하나로 융합될 때 하나의 중요한 내적 상태가 생성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거다 이러면서 잠시 말을 멈추시고 벽에 걸려있는 플래카드를 가르치셨는데 그 플래카드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내적 창조 분위기, 이너 크리에이티브 무드 옆에 써있네요 라고 쓰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나지? 마지막에 선생님이 무대 여러 군데에 플래카드를 다 붙여놨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거겠지. 그러니까 바냐가 내 이너 크리에이티브 모드 이러면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코스자가 그거 나 알 것 같은데?
내적 원동력은 어떤 이런 요소들과 결합을 해서 배우의 목표를 달성한다. 뭐 이런 뜻 아니겠니? 라고 하면서 선생님을 쳐다봤대요. 선생님께서 그래 맞는 말이야. 자, 다만 두 가지 단서가 있는데 여기 단서란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첫 번째는 공통된 기본 목표란 먼 곳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목표를 찾으려고 뭐 여러 요소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또 용어상의 문제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술적 재능, 자질, 천부적 재능, 몇 가지 심리 기술의 방법을 망라하는 모든 말을 요소들이라고 써왔는데, 이제부터는 내적 창조 분위기의 요소들이라는 말로 바꾸기로 하자라고 하셨는데, 이거 뭐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이제 우리가 들어도 어려운데 반야가 듣기에도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나 모르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렇게 딱 절망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했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너 왜 그러니? 이거는 거의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야. 이 정상적인 상태란 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 이건 거의 보통의 삶을 그냥 말하는 것일 뿐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보통의 삶은 사리겠죠. 근데 거의라는 말이 붙은 거야. 거의 보통의 삶을 말한대. 그래서 거의는 거기 왜 붙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는 100%가 아니기 때문이지. 어떤 면에서는 정상 상태보다 낮기도 하고, 어떤 정상 상태, 우리가 그냥 일상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일상보다 어떤 면에서는 낮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못하기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못해요? 왜 못해요? 어떻게 못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중 앞에서 해야 하는 작업의 여건상 배우의 창조 분위기에는 과장이라든지 자기가시 같은 게 이렇게 슬슬 가미되기 때문이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일상에서는 당연히 그런 건 없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면도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닐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못하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못한 건 알겠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 일상보다 나은 건 또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감정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이래요. 이 군중 속의 고독은 여러분들 되게 우리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죠? 이 군중 속의 고독이란 아주 굉장한 느낌이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기를 하는 카타르시스와 매치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극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배우에게 훌륭한 공명판이 된대요. 무대에서 진실한 감정이 내가 솟아날 때마다 관객도 함께 느껴주거든요. 우리 방사선 배웠죠. 그래서 관객과 공감대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동정이라든지 뭐 관심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수천 개의 방사선들이 배우에게 다시 밀려와. 내가 제대로 느끼면 관객이 제대로 받아서 그걸 나한테 이러면서 다시 돌려주는 어떤 라는 감탄사로 돌아온다라는 게 아니라 저들이 제대로 느끼고 있다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다시 되밀려 온다는 거야. 대규모 관객, 예를 들어 소극장도 그럴 텐데 막 1000석, 2000석 이러는데 가수들이 약간 콘서트 할 때 느껴지는 뭐 그런 느낌 아닐까? 그래서 대규모 관객은 배우를 압박하고 겁을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배우의 진정한 창조적 에너지를 촉발하기도 한다. 커다란 정서적 온기를 우리한테 전해줌으로써 많은 관객은 배우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주기도 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무대 한 번 섰던 애들은 내려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대 맛을 본 거야. 이게 약간 군중 속의 고독 같은 느낌이죠. 자, 유감스럽게도 자연스러운 창조 분위기가 저절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이례적으로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또 배우가 아주 기가 막히게 눈부신 연기를 보여준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배우가 적절한 내적 상태에 들어가지 못할 때 그들은 항상 분위기가 안 잡혀 라는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오늘 뭔가 분위기가 안 잡혀. 근데 맨날 안 잡혀. 그지? 그 말은 그의 창조적 기관이 적절히 기능을 못하고 있다 라든지, 아니면 기능이 아예 정지를 했다 라든지, 아니면 기계적인 습관으로 대체되었다 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의 기능을 흔들어 놓은 것은 시커멓게 도사리고 있는 프로시니움 아치. 그러니까 우리 뭔지 알죠? 무대 앞에, 대극장 무대 앞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딱 객석과 우리의 제4의 벽을 딱 막는.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대극장은 프로시니움 아치 꼭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이겠니? 아니면 배역도 제대로 소화 못한 채 스스로 대사와 행동에 믿음조차 없으면서 관객 앞에 섰기 때문이겠니? 자, 잘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이제는
낡아버린 역할을 배우가 새롭게 갈고 닦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갈고 닦는 작업은 배우가 역할을 재창조할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대에 나가서 껍데기만 보여주기 십상이다. 그리고 또 이럴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분위기가 안 잡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께서. 또 이럴 가능성도 있지. 배우가 게으른 습관이나 주의력 부족, 질병 또는 개인적 고민 때문에 그의 작업에 소홀해지는 경우도 그럴 수 있겠지. 자, 이 모든 경우 요소들을 제대로 결합하거나 선택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요소들을 제대로 결합하거나 선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질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왜 안 나와? 이럴 때는 그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게 맞아. 근데 결과물을 딱 봤을 때는 이게 별로 그렇게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분석표를 보면 사실 말이 되기는 써놨는데 이거 너무 효과적이지 못하다. 선생님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게 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들을 개별적으로 상론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무대에 나와 관객 앞에 선 배우가 침착성을 잃는 데는 두려움이라든지 당혹감, 수줍음, 불안감, 막중한 책임감 또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고민거리 등 수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배우는 보통 사람들처럼 말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소망하고 느끼고 걸을 수 당연히 없겠죠. 심지어는 움직일 수조차 없대요. 관객을 만족시키고 자신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감춰버리고픈 필요성을 초조히 느끼는 그러니까 어디 도망가고 싶다 이런 감정을 느낀대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배우의 구성 요소들은 당연히 다 해체돼서 분리되어 버린답니다. 물론 당연히 정상 아닙니다. 실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무대에서도 이 요소들은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문제는 극장에서의 작업이란 창조적 분위기가 깨지기 아주 쉽다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합니다. 창조적 분위기가 깨진 배우들은 연기의 방향성을 잃고 극중의 상대 배우가 아니라 관객하고 접촉한다. 이 스타니슬랍스키가 계속 주의를 신경 쓰고 있죠. 이 관객과 접촉을 막는 이야기들이 중간중간 너무 계속 나오죠. 동료 배우들과 사상과 감정을 교환하기보다는 관객을 기쁘게 하기 위한 적응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자, 불행한 일이지만 내적 결함은 이게 눈에 보이지를 않아서 관객은 그 결함은 보지 못한 채,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관객은 파악하지는 못한 채 그냥 감으로 별론데?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직업의 전문가들만, 그러니까 연기의 마스터들만 그 결함이 뭐 때문에, 제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엉망 연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대요. 일반 관객들이 흥미를 잃고 다시 극장을 찾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극 재미없는데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명이 있죠. 연기란 재미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연기를 보고 알려줘야 되는데 뭐야 성우 별로네 이러면은 일반 관객들한테 성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지. 더욱 위험한 것은 하나의 구성 요소가 빠지거나 잘못되면 전체를 다 영향을 준답니다. 자, 내 말이 의심스럽다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구성 부분들이 완벽히 좋아하며 작동하는 상태를 딱 창조를 해놓고 거기에 어떤 가짜 요소를 한번 딱 끼워봐라. 그럼 전체적인 음조가 뭔가 파괴가 될 거야. 자, 가령 믿음이 생기지 않는 어떤 플롯을 택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플롯이 쫙 있는데 난 전혀 믿음이 거기에 안 생겨. 근데 그거를 막 그런 척 하면서 억지로 무리를 가하면 결과는 자기 기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분명히 와해될 것이다. 다른 어떤 요소의 경우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하나가 빠지거나 잘못되면 전체에 영향을 준대요. 자, 대상에 대한 집중을 예로 들어볼까? 대상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보이지가 만약 않는다면 배우는 다른 것의 자석처럼 이끌려서 다른 대상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무대 밖으로, 심지어는 극장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또 진짜 목표가 아니라 인위적인 목표를 택한다던가 역할을 자기 기질과시에 이용할 때 이거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나 이런 슬픈 연기 잘해, 나 우는 거 잘해 이런 식으로 자기 과시에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배우가 가짜 가락을 끼워 넣는 순간 진실은 연극조의 관습으로 전락해버려서 믿음은 사라지고 기계적 연기를 숭배하게 된다. 목표는 인간적인 것에서 인위적인 것으로 바뀌고 상상력은 날아가 버리고 연극조의 인기 술책이
그 자리에 대신 딱 들어선다. 그러니까 쫙 막 되게 좋았어. 그런데 되게 좋았던 게 진짜 되게 좋았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냥 흘러가다가 여기에 연기적 술책이 탁 보이잖아. 그럼 전체를 다 망가뜨리게 되죠. 자,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을 한 군데 모아봐라. 그런 분위기에서 여러분은 아마 살아나갈 수도 없을 거야. 그저 그냥 몸을 비튼다던가 모방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초보 배우들은 특히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운데 그들은 그렇게도 많은 인위적인 습관들을 아주 쉽게 익힌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국 드라마 나랑 수업할 때 한국 드라마 보지 마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그 인위적인 습관을 정말 쉽게 익혀. 마치 당연한 듯이 그렇게 받아들여. 어떠한 그 의심도 하지 않고. 근데 이게 공부 올해 한 애들은 안 그래요. 이게 초보 배우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상태를 만약에 얻는다고 하면 그건 우연일 뿐이랍니다. 자, 코스자가 물어요. 근데 저희가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해본 적은 처음에 했던 그런 시범 연기 그때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선생님 말처럼 그렇게 금방 인위성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보고 배운 것도 없는데 그렇게 쉽게 빠진단 말이에요? 라고 하니까 토르초보 선생님은 언젠가 네가 했던 말을 예로 들어서 내가 대답해 줄게. 너 기억할런지 모르겠는데 수업 초기에 내가 너를 무대에 앉아있으라고 한 적이 있어. 그때 너는 그냥 앉아있지를 못하고 뭔가 자꾸 과장을 했지. 그때 너는 이렇게 외쳤었다? 참 이상해요. 저는 이제까지 무대에서 단 한 번밖에 서본 적이 없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을 그냥 살아왔을 뿐인데 근데도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무언가 하는 척하는 편이 훨씬 쉽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기억나죠? 이 얘기. 그 얘기를 이제 코스가 했었단 말이에요. 자, 관객들 앞이란 과장된 허식과 진실이 계속 쟁탈전을 계속 싸우는 곳이래요. 우리의 예술적 작업은 이곳에서 할 수밖에 근데 없죠. 관객 앞에서. 그래서 자네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지. 과장된 허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진실을 강화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자 하면서 1단락이 끝납니다. 그래서 2단락. 자, 2단락은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허식이라는 버릇에 빠지는 것을 피하면서 진정한 내적 창조 상태를 이룰 수 있을까? 자,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적 허식이라는 버릇에 빠지는 것을 피할까? 그리고 진정한 내적 창조 상태를 이룰 수 있을까? 두 가지이지만 이 답은 결국 하나다. 이 둘은 상대방의 존재를 불허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살면 이것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살아있을 수는 없대. 얘가 살면 얘는 죽고 얘가 살면 얘는 죽는 거야. 그럼 우린 당연히 내적 창조 상태를 살려야겠죠? 대개의 배우들은 매 공연 전에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하는데 이는 연기를 하고자 하는 인물의 외모에 맞추기 위해서겠지. 근데 그들은 내적 준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잊고 있을 때가 많아. 자신들의 외모에는 그렇게 각별히 주의를 쏟으면서 영혼을 분장하고 의상을 입히는 일은 왜 하지 않는가? 배역의 내적 준비는 이렇다. 마지막 순간에 헐레벌떡 분장실로 뛰어들 것이 아니라 배우는 가로치고 특히 큰 배역을 맡은 배우는 무대에 등장하기 2시간 전에 분장실에 도착해서 적어도 이제 2시간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도착해서 컨디션 조절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도예가는 그릇을 빚기 전에 흙부터 반죽하고 가수도 콘서트에 나가기 전에 목소리 워밍업을 한다. 배우도 우리 내면의 현을 조율하고 키와 페달,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는 등 그들과 유사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자, 이제까지 훈련을 통해서 이런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있지? 일단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근육의 긴장 완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맨 처음에 배운 게 이거죠. 신체에 대한 거 제일 먼저 배웠어요. 그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몸풀기 먼저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1단계는 근육의 긴장 완화. 그 다음 단계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래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뭘 집중해야 될까? 저 그림이라고 합시다. 저게 소품으로 쓰인다. 저 그림으로 할까? 자, 저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지? 저 그림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 거지? 색깔은 어떤 색깔이지? 자, 선생님은 먼 곳에 있는 대상을 선택하래요. 발 크기보다도 작은 아주 작은 범위로부터 선택하래요. 우리 이것도 기억나죠? 단위화 목표할 때 작은 단위로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목표를 선택해라. 거기다 동기를 부여하고 처음에는 하나에 그리고는 차츰 여러 가지 상상적 허구를 가미해라. 자신의 행동을 진실하게 만들어서 믿음이 생기도록 해라. 자, 이 지금 쭈루루룩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상황에
상황을 창조해내는 과정입니다. 그죠? 다양한 가정을 설정해보고 그 속에 여러분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찾아봐라. 여러분의 모든 요소들이 작동될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작동이 되면은 그 중에 가장 나한테 와닿는 거 하나를 택하래요. 어떤 요소든지 상관이 없대요. 어떤 것이든 그 순간 마음에 탁 와닿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이게 뭐 같은 거냐면 단문을 볼 때 이 단문에서는 이 요소가 중요한 게 있지. 이 단문에서는 저 요소가 중요하고 요 단문에서는 저 요소가 단문은 케바케라고 하잖아. 근데 그렇게 와닿는 요소 그리고 그것은 꼭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이 대사를 칠 때 중요한 요소들이 따로 있을 수 있죠. 네. 아무튼 그 요소들 중에 하나를 택하래요. 어떤 것이든 그 마음에 와닿는 요소를 이 한계 기능을 성공적으로 구현해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괄호치고 막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써 있습니다. 구체화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기능들도 자연스럽게 이끌려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요소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다 이미 어느 정도의 상상이 다 구현이 되어 있을 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지 하나 신경 쓰고 나머지는 버렸을 때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거 없어요. 그죠? 지금 1, 2단락에서 배운 문제점만 가득하겠죠? 크고 작은 창조 작업을 할 때마다 우리 배우는 진정한 내적 창조 분위기를 띄워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준비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배우는 인간의 모든 신체 기관, 즉 가슴, 배, 콩팥, 손, 발 모두 다 필요하다. 이들 중 어느 하나를 떼어내고 인공물로 대체해봐라. 예를 들어 뭐 의안, 의치, 의족, 의수 또는 뭐 가짜 귀, 가짜 코로 대체가 되면 배우는 불편해지겠죠. 우리의 내적 분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어떤 형태든지 인위적인 거 배우의 내적 본성에 거슬린단 말이야. 그게 신경이 쓰이잖아. 거기가. 내가 코를 가짜로 붙였어? 그러면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인단 말이지. 그러면 내 내적 본성을 제대로 창조해낼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 창조 작업을 할 때마다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라. 그리샤가 항의조로 딱 입을 열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매일 연기를 2번씩 해야 되겠어요. 하나는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다 창조하고 뭐 하고 한 연기 한 번 하고 그 다음 이제 무대에 서서 관객을 위해서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2번을 연기를 해야겠는데요?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래 2번이나 할 필요는 없어. 준비를 할 때는 자네가 맡은 역할의 기본적인 것만 조심스럽게 점검하면 돼. 그걸 다 전개해 볼 필요는 없어. 자,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저런 대목에 대한 접근 태도에 대해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런저런 행동을 정말로 느끼는가? 상상에 의해서 이런저런 작은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된대요. 선생님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냐면 진짜? 진짜? 진짜 내가 이런다고? 진짜 내가 이런다고? 이 질문을 계속하라고 하지. 이 모든 준비 연습을 통해서 배우는 자신의 표현 기관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정도로 여러분의 역할이 만약에 성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 센스가 실력이 이제 성숙해진다면 준비 연습을 하는 소요되는 그 시간이 짧아진대요. 모든 역할이 이처럼 완벽한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의 경력이 쌓이다 보면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금은 좀 뭐 분석하는데 한 2시간 걸린다라고 한다면 점점 짧아지고 효과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불필요한 분석 안 해야 되는 부분들도 보여. 그래서 이제 짝짝짝 좀 짧아지겠죠. 자, 여건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준비를 하기 어려울 거야. 그러나 시간이 들고 주의를 뺏긴다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 나아가서 배우는 실제 공연이든 연습이든 아니면 집에서 작업을 하든 어떤 때라도 진정한 창조 분위기가 되도록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배역이 완숙해지기까지 처음에는 그의 기분은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배역이 낡아져서 본래의 예리한 맛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배역을 우리가 막 1달, 2달 연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좀 본래의 예리한 맛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 또 배우의 기분이 흔들리게 된대요. 이렇게 기분이 바닷물처럼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우리 배우에게도 방향을 잡아주는 선장이 필요합니다. 이 선장의 작업은 대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선장이 여러분의 경험이 쌓여야 이 선장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무대에서 자신의 모든 재능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 배우가 만약에 있다라고 해보자. 그의 기분은 아주 완벽해서 역할의 구성 부분들을 떼어내도 그 역할을 일탈하지 않을 정도래요. 각 부분들이 모두 적절히 기능을 하면서 서로의 기능을 용이하게 다 도와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선가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배우는 즉시 어느 부분이 고장났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곳을 찾아서 고친대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 관찰을 하는 와중에도 배역의 연기가 무리 없이 이어질 수 있는 거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거기서 쿨다운되지 않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자기 점검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기 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인 거지. 자, 살비니는 이렇게 말했다. 배우는 무대에서 살고 울고 웃는다. 그러면서도 내내 배우는 자신의 눈물과 웃음을 지켜보고 있다. 자, 이거 우리 맨 초반에 배웠죠. 옵저버에 대한 내용. 그의 예술을 만드는 것은 이런 이중적 기능, 즉 연기와 생활의 균형이다. 라고 멋있는 말을 했네요. 자, 3달락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내적 창조 상태라는 의미는 다 배웠다. 오늘은 그 상태가 형성되는 순간 배우의 영혼 속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자. 자, 예를 들어주시는데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작품을 여러분 다 알죠 이거? 햄릿을 예를 들어주십니다. 이거는 대작 중에 대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대단히 어렵고도 복잡한 역할을 수행하려는 시점에 있다고 치자. 이 역할을 어디에 비유하는 게 좋을까? 아, 이렇게 하자. 온갖 보물이 가득 묻혀있는 하나의 거대한 산에 비유할 수 있겠다. 그 가치는 어떤 광물이 묻혀있는 곳을 파헤쳐 봐야만 비로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귀금속이나 대리석이 묻혀있는지 깊이 파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곳에는 자연스러운 외형적 아름다움이 있다. 자, 이런 일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겠지. 이 광산을 개발하려던 여러 전문가들, 대규모 조직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상당한 재원과 시간도 필요하다. 그는 도로를 내고 수직 갱도를 파고 터널을 뚫고 들어간다. 면밀한 조사를 한 후 이 산에는 무한한 부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자연의 오묘한 창조물에 대한 탐색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기에 보물을 손에 넣기까지 엄청난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사람들은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그 뻗어있는 범위를 보고 경탄을 금할 수 없게 된다. 산비탈이 올라갈수록 시야는 넓어지고 더 높이 산정에 이르면 구름이 면류관처럼 에워싸고 있다. 인간의 시야를 넘어선 그 위 허공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누군가가 갑자기 금이다 금! 이렇게 외쳤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아니었어. 그래서 인부들이 실망해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요. 광맥은 사라졌고 이제까지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됐다. 인부들은 맥이 풀린다. 광산 개발업자도 측량 기사도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잠시 후 또 금을 찾았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모두들 흥분해서 달려가지만 이번에도 허탕이다. 이런 일은 그들이 풍부한 광맥을 정말로 찾을 때까지 계속 반복된대요. 자, 잠시 멈추셨다가 연출서 쌤이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햄릿을 작업하는 배우에게 있어서 이런 몸부림은 몇 년간 계속된대요. 그러니까 왜 몇 년이라고 했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이렇지 않는데 러시아 시스템은 극장마다 소속 배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립극장이 소속 배우가 있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프리랜서 배우들처럼 그렇게 되는데 러시아는 하나의 유명한 극장에는 그 극단의 극단원들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 레파토리로 돌아가는 공연들이 있어. 예를 들면 햄릿, 오셀로가 있다라고 쳐보자. 그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면 햄릿의 그 배우는 걔 죽을 때까지 햄릿이야. 그러니까 정년퇴직해가지고 내려놓지 않는 이상 그 배우는 햄릿 담당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몇십 년 동안 햄릿을 하는 거야. 다른 작품을 할 때는 조연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주인공이 계속 주인공 하는 건 아니거든. 그 극단원끼리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근데 이 햄릿을 한 사람은 그 극단의 햄릿에 무조건 햄릿인 거야. 그게 이제 달라지지 않고 레파토리로 일주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다. 한 공연을 2달, 한 공연을 석 달 이렇게 가잖아. 근데 러시아는 매일매일 공연이 달라져.
월요일은 이거, 화요일은 이거, 수요일은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달라져. 그래서 이번 주에는 햄릿이 월요일에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돌아가는 그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얘기가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햄릿을 만약에 배우가 맡았다라고 한다면 몇 년 동안 그 햄릿에 대한 그걸 계속해야 되는 거죠. 이 배역의 정신적 보물은 숨겨져 있는데 인간의 영혼 중 가장 오묘하다는 이 역할의 내적 원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 배우는 매 순간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천재에 관한 위대한 문학 작품은 지극히 치밀한 연구를 요구한다. 복합적인 영혼의 정신적인 섬세함을 잡아내려면 배우는 예를 들어 지성과 같은 어느 한 요소만 써서는 안 된다. 자신의 내적 원동력을 작가의 내적 원동력과 조화롭게 공조를 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작가의 내적 원동력은 여러분들은 캐릭터를 그냥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작가가 그 캐릭터를 썼으니까 작가의 원동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내적 원동력과 캐릭터를 조화롭게 공조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예술적인 역량과 재능도 쏟아내야 되는 거죠. 자기 배역의 정신적 본성을 연구할 때 배우는 그 밑에 깔려있는 목표를 결정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배우의 내적 원동력은 강력하고 민감하고 예리해야 됩니다. 그의 내적 창조 상태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심오하고 정교하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불행하게도 배역의 껍데기만 생각 없이 핥고 넘어가면서 위대한 역할을 깊숙이 파고들지 않는 배우들을 우리는 자주 보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대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금, 광산을 파는 그런 작업과 같다. 이런 햄릿이라든지 이렇게 대작들을 할 때의 작업은 얼마나 어렵겠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야. 자, 잠시 쉬셨다가 토르초프 선생님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는 햄릿이라는 규모가 아주 큰 창조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규모가 작은 경우는 달라지느냐? 네,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냐한테 작은 상황극을 시킵니다. 바냐, 무대로 올라가서 푸르스름한 색종이 한 장을 찾아내봐라. 누군가가 거기서 잃어버렸다고 가정하고서. 그러니까 바냐가 뭐라고 하냐면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해.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가 준 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선 실생활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거부터 알고 느껴야겠지. 여러분 여기 이거 되게 쉬운 내용인데 이거 별표 땡땡 해놓고 체크 많이 해놓으세요. 자네의 모든 내적 원동력을 조직하고 자네의 목표를 창조하기 위해서 어떤 주어진 상황을 설정해야 될 거야. 그런 다음에 자네가 정말 그 종이 조각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냐가 그러면 전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이 진짜 그 종이 조각을 잃어버렸다고 치고 제가 대신 찾아드리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바냐는 막 이렇게 하고 전체 행동을 멋지게 해놨대요. 그러니까 연출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자 봐, 바냐 되게 잘했다. 얼마나 이거 쉬우냐.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간단한 종류의 암시라는 자극에 불과했지만 이로 인해서 자네는 무대 위의 내적 창조 상태 확립이라는 전체적인 조화된 과정을 해방시켰어. 문제 또는 목표가 작으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연기 규모가 작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되는 그 요소들만큼은 햄릿의 연기처럼 더 크고 더 복잡한 작업에서와 차이가 없다. 다 있어야 될 건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요소들이 기능 면에서 중요도나 작동 시간상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호 공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요소들은 다 여기 필요한 요소들이 저기에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말해서 배우의 내적 창조 상태의 위력과 지속성은 그의 목표의 크기와 중요도에 정비례하며 목표 달성에 사용되는 장비에 관해서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일반적으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가 아닌 거죠? 100%가 아닌 거니까 일반적이라고 쓰여 있겠죠. 자, 또한 위력과 지구력의 정도는 뭐 크고 소중대 뭐 등급을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햄릿 같은 건 크고 뭐 작은 극은 작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어느 요소가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창조 분위기는 무한히 많은 양상 성질 정도의 차이가 생겨나는 겁니다. 다 케바케다. 어떤 조건에서는 이 다양성이 더 증대되고 목표가 명료하면 배우는 금방 견고하고 정확한 내적 상태에 이른다.
반면에 목표가 불분명하고 모호하면은 배우의 내적 분위기는 취약해지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목표의 성질이 결정적인 요인을 하기 마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예를 들어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도 배우가 창조 분위기 힘이 막 필이 막 와. 그래가지고 막 몰입이 돼. 그것을 막 사용할 방도를 찾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 목표가 막 저절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나의 예술 생애라는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타니슬라가 쓴 책이에요. 이 책에 어떤 은퇴한 여배우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녀가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이 노인네는 혼자 집에서 온갖 장면을 연기해 보곤 했대요. 그녀는 옛날에 배우였거든요. 그래서 배우의 감정을 다시 한번 만끽하면서 창조적 충동을 발산할 출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의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기 때문에 집에서 온갖 장면을 연기를 해봤던 어떤 여배우 이야기입니다. 자, 때로는 목표가 잠재의식 속에 머물러 있어서 심지어 배우는 알지도 못하고 그럴 의지도 없는데 목표가 잠재의식으로 바로 달성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 배우는 나중에야 어머, 내가 이랬구나 라고 나중에 비로소 자기한테 일어났던 일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4장 끝났습니다. 자, 한 장 앞에 제가 지금 별표 땡땡 하라는 거, 그거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319페이지 맨 위에 선생님이 바냐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무대로 올라가서 푸르스름한 색종이 한 장을 찾아내봐라. 누가 거기서 잃어버렸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찾으라고 했어. 그런데 바냐가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질문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색종이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야. 무대에 올라가서 푸르스름한 색종이를 찾아내봐라. 누군가가 잃어버렸다. 이 선생님은 두 가지를 줬어. 두 가지 어떤 암시를 줬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암시로 막 찾는 척을 해. 누군가가 잃어버렸는데 어떡하지? 푸르스름한 색종이를 찾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두 개로, 그게 두 개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아주 막연하게 그냥 하는 거야. 그게 왜 찾아야 되는지, 어떤 색종이인지, 누가 거기서 잃어버렸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찾아대요. 찾는 연기를 잘하는 것이 목표가 돼. 내가 무엇을 찾고 있다, 이걸 이제 관객한테 계속 신경 써.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얘네들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지금 13장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냐는 질문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자, 모든 내적 원동력을 조직하고 자네의 목표를 창조하기 위해서 주어진 상황을 설정해야겠지 라고 하면서 이제 상황을 설정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상황이 설정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도 설정된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 단문을 보고 이것이 제대로 설정이 된 건가? 여기 글에 나와 있는 것이 그냥 얘는 실현당했어, 슬픈 사람이야, 오케이 그럼 나 슬픈 여자를 연기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거기에 쓰여져 있는 건 선생님 누차 얘기하자면 단문에는 10%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90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주어진 상황을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이제 내적 원동력을 조직하고 목표를 창조하고 주어진 상황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네가 정말 그 종이 조각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질문, 그러니까 if I 하라는 거야. if I를. 근데 여기에 뭐라고 쓰였냐면 자네가, 누가, 어떻게가 들어갔고요. 정말 이 왜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 가면 상황을 짤 때 육하 원칙에 대입하라는 선생님들 계시죠. 선생님은 그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단문마다 육하 원칙까지 안 필요한 단문이 많아. 근데 꼭 중요한 여러 가지는 있지만 3가지, 4가지 육하 원칙 중에서. 근데 육하 원칙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되게 좋아. 그러니까 상황을 창조를 한 다음에 나의 이제 우리 단문 끝난 다음에 이제 최종 상황 정리하잖아요. 그 최종 상황 정리에는 육하 원칙이 담기면 좀 풍부해지고 괜찮아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